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경기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 하락 마감했죠.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은근히 시장을 또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보복 방침에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하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동남부 지역의 항만 노조 파업도 공급망 붕괴 우려를 키우면서 증시의 상승을 막았었습니다. 젠순왕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블랙웰 수요가 미친 수준이라고까지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강세만 부각되는 그런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어제 이제 개천절로 국내 증시 하루 쉬었고요. 전 거래일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지됐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던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탈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네요. 자꾸 외국인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반기 서울의 알짜배기 정비 사업지로 꼽히는 한남 4구역에서 삼성과 현대가 빅매치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우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동발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등 개별 종목은 오름세 보였는데요.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큰 10월, 과연 이번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간밤 선대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S&P 500이 0.17% 하락했고 나스닥이 0.04%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우선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특징적으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전에 우선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16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서 0.49%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14% 약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젠슨왕 CEO가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언급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관련 칩 출시가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생산은 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주가 3%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이 영향으로 최근 실적 발표하고 쉬어가던 마이크론, 또 경쟁업체인 AMD도 각각 2%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 이 밖에 TSMC나 브로드컴도 함께 올라줬습니다. 반면 아마존 같은 경우 5위로 좀 내려왔는데 실적 시즌 앞두고 이 실적에 대한 우려 계속되면서 1.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도 약보합권에서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1.74% 상승해줬고 이 테슬라는 전일 3분기 인도량이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크게 하락했는데 간밤에도 그 영향과 더불어서 CIO 사임 소식에 하락세 이어갑니다. 이번에 사임한 인물이 텍사스 등 데이터 센터 개발을 감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나온 주요 임원 사임 소식이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한 상승세 보였던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중국 전기차 업종도 매물 소화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는 이처럼 엔비디아 상승과 테슬라 하락이 가장 특징적이었고요. 이 밖에 중동 이슈로 에너지 업종은 상승, 비슷한 이유로 유조선 업종도 강세 보였습니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증가한 22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 9월 대량 해고자 수는 감소하면서 대체로 고용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9월 채용 계획 중 30만 2천 건, 약 40% 정도가 소매와 운송, 창고 부문 등 연말 쇼핑 시즌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효과를 제외한다면 채용 계획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가운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51.5에서 54.9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대체로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개선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이처럼 대체로 개선된 경제지표가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을 이끌면서 주식시장 초반부터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중동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안 심리 자극하고 있죠. 이란 정부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방적 자제는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란의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진 겁니다. 여기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장중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모두의 예상대로 급등했는데요. WTI 배럴당 7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5% 이상 급등세 보였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업종은 올랐지만 의외로 방위 업종은 약세 보였는데요. 아마도 시장은 중동 이슈가 이 이상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에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2년물은 3.70%대, 10년물은 3.84%대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와 국채금리가 꼬리를 들면서 한층 더 시장이 버거운 모습입니다. 과연 이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한 번 더 힘을 내어줄 수 있을지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시장 방향성 확인해 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칩 블랙웰 수요가 엄청나다는 젠슨 왕 CEO의 한마디 덕분인데요. 전거래일 1.58% 오른 데 이어서 목요일장에서도 탄력을 그대로 이어가며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젠슨 왕 CEO는 CNBC와 인터뷰에서 블랙웰 생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수요가 엄청나고 모두가 최대한 많이 먼저 받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CNBC는 블랙웰이 대당 4만 달러 육박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다른 기업들까지 수요가 뜨겁다고 짚었는데요. 젠슨 왕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블랙웰은 4분기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AI 투자를 대거 확대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 천하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테슬라 주가가 연이어 맞닥뜨린 방지턱에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8주 동안 35% 넘게 올랐던 주가는 전거래 3% 넘게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목요일장에서도 3.36% 미끄러졌는데요. 3분기 인도량은 6% 넘게 늘었지만 기대치를 밑돌며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고 또 사이버 트럭은 미국에서 또다시 리콜에 나선 데다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 규제에 저가형 모델 3 판매 중단 소식까지 겹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 공개될 로봇 택시와 오늘 23일 공개될 3분기 성적표에 쏠려 있는데요. 이 상황을 만약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엔화 채권을 추가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발행 규모와 만기, 수익률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버핏이 엔화 채권 발행으로 모은 돈을 일본 증시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크셔가 엔화 채권을 발행하는 건 이번이 8번째인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회 엔화 채권을 발행했고 이듬해부터는 연 2회로 발행 횟수를 늘렸고요. 올 4월에도 우리 돈 2조 4천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버핏은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상사 등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각각 평균 8%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버핏의 마법이 또 한 번 통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픈AI가 우리 돈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208조 원으로 평가됐는데요. 1년도 안 된 사이 2배 가까이 뛰었고요. 역대 비상장 기업이 유치한 최대 규모 투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한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했고 애플은 결국 등을 돌렸는데요. 두둑한 실탄을 챙기면서 AI 기술 경쟁에 또 다른 동력을 얻는 동시에 현재 비영리 기업 형태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 챗 GPT의 어머니로 불리는 미라 무라티 등 핵심 인력들의 잇따른 퇴사에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시장은 중동 확전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하락장 속에서도 이슈 타고 오른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의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파전을 내린 가운데 한국산에는 최대 3%대의 낮은 덤핑 마진을 산정했다는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기 어려워지면서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은 66.4%였지만 이보다 크게 낮은 마진율인 3.13%가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가운데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도 한국 마진율이 낮게 책정되면서 정부는 국내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가운데 알맥은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시장 및 기타 기업에 대해서만 최대 3.13%의 덤핑 마진이 산정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PJ 메탈이 22.92%, 알맥이 11.34% 급등했고요. 조일 알미늄이 4.81%, 또 고려 아연과 풍산이 각각 3.63%, 2.94% 올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대리 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데 이어서 18년 만에 레바논을 지상 침공하자 이란이 결국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인데요. 이 영향을 받아 국제유가가 급증하면서 국내 석유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번 이란의 공격에 대해 재보복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는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공격에 나선다면 이란의 석유 시설들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흥국석유가 7.15%, 한국석유가 4.04% 뛰었고요. 중앙에너비스는 3.61% 올랐습니다. 이외에 SKC가 2.65%, SGC 에너지가 0.71%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수년간 하락세를 이어왔던 리튬 가격이 마침내 반등에 성공할까요? 최근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리튬 가격이 소폭 오른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리튬 가격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NH투자증권은 철강뿐만 아니라 리튬 가격 역시 공급 제한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사는 리튬의 글로벌 생산 비용이 1kg당 10에서 15달러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리튬 가격은 1kg당 10달러이기 때문에 생산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아 향후 공급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생산자들은 업계 비용 곡선의 상한선인 킬로그램당 15달러 이상을 유지할 때까지는 생산 증가를 중단하고 확장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 앨범알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호주 캐모튼 리튬 가공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면서 리튬의 공급 제한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오랜만에 리튬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EN플러스가 5.56%, 코스모 화학이 4.88%, 또 첨보와 에코프로 모두 4% 넘게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엔캠이 2.37%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주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의 반도체 겨울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감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맥쿼리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역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는데 맥쿼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에 곧 진입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디램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외에도 국내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 부문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기존 대비 14% 가까이 낮췄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전망이 줄줄이 나오자 반도체주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가 모두 3% 넘게 떨어졌고요. 하나 머티리얼즈와 네페스가 각각 2.8%, 1.92% 내렸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0.33% 떨어지면서 장중 주가가 6만 원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엔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0월의 시작에도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시장은 또 하락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따라 징검다리 악재가 터지는 건지 지난 국군의 날에 휴장할 때 나온 내용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2일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루 쉬고 돌아온 우리 시장, 중동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양 지수 3거래일 연속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1.12% 하락해 2,561.69포인트, 코스닥은 0.23% 약세로 762.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까지 했었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고 또 이 와중에 발생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하락 재료가 된 모습입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반짝 들어오는가 싶었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3,048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2거래일 동안 1조 4천억 원 가까운 대규모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도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홀로 9,868억 원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215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21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 홀로 42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 가까이 올랐고 KB금융이 강세였지만 나머지 7개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0.33% 내린 61,300원. 장중엔 6만 원마저 붕괴되면서 1년 8개월 만에 5만 전자까지 추락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25% 내려서 16만 9,100원으로 17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또 현대차와 세트리온이 2% 넘게 하락했고 기아가 1.2%, 포스코홀딩스가 2.47%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7개 종목이 상승부를 켰는데요. 특히 2차 전지주가 강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대, 에코프로가 4%대 상승세 시현했고 엔캠도 2.37% 반등했습니다. 테슬라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된 결과인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테슬라가 인도량이 기대를 밑돌고 사이버 트럭이 또 리콜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락한 만큼 오늘 관련주엔 악재가 되겠습니다. 한편 알테오젠이 2.75% 반등했고 클래시스와 휴젤, 리노공업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HLB와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등은 약세 이어갔습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1원 50전 올라 1,319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높아진 영향이었습니다. 중동발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환율도 크게 뛰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 업황이 쾌조를 보이면서 달러와 가치를 뒷받침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 환율은 1,334원 선까지 뛰었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크게 오르며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환율 개장 흐름 예의주시하시죠. 시장이 대내외적인 이슈에 도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로 여겨지는 반도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 이럴 땐 어딜 봐야 하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탈락 충격을 받았던 은행주가 오히려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점진적인 주주 환원율 상승 속에서 계단식 주가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은행업종 3분기 예상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웃돌 전망이라며 예상보다 가팔랐던 시중금리 탓에 마진이 5베이시스 포인트 축소됐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실적 분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신증권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탑픽으로 10월 말에 중장기 자본 정책을 발표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또 대신증권은 이미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제시했습니다. 지수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을 검토하는 만큼 은행주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확인하시죠. 일단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분위기를 가를 변수가 되겠는데요.
시장에선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시간의 거래에서는 비철금속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도 한국산에는 최대 3%대의 낮은 덤핑 마진을 산정했기 때문인데요.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진검다리 연휴를 쉬고 오니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장은 중동발 악재 등을 소화해야겠는데요. 간밤 미증시 지수가 약했지만 반도체에 주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지, 또 더불어서 잘 올라가던 2차 전지 테슬라발 악재의 출렁일지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개천절 출장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지금 좀 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이 사흘 만에 종료가 됐네요. 예. 합의가 나왔나 보네요. 네, 이게 사측이 제시한 게 6년 동안 62% 임금 인상 아니었는데 이걸 노조가 받아들였다고 노조가 합니다. 받아들였다. 그래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뭐 퐁당퐁당 연휴에 네. 오늘 보니까 늘 다니는 그 서부간선도로가 평소보다 한산하죠. 한산해요. 예. 아마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죠. 이렇게 연휴를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퐁당퐁당 동안에 하필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 장도 퐁당퐁당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네. 우리 장 열리기 전 새벽에 오르면 좋을 텐데 거기 엇갈리는 게 좀 아쉽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네, 아니 그런... 이스라엘, 이란 지금 확전 양상이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뭐 뉴욕 증시 장중 흐름을 봐도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아니 너무 애매한 발언 아니에요? 애매한 발언인데도 어쨌거나 뭐 이란 네.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논의 중이다. 논의 중. 그러고 나서는 네. 어버버 하는 게 보니까 난 특별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냥 논의 중이라고 얘기하라고 누가 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티는 내야 되고. 티는 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살필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인데. 불확실성인데. 네. 왜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불확실성을 하나씩 좀 제거해 주실 분인가요 오늘? 그러길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바로 보는 거죠?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한숨 쉬신 거 아니시죠? 아니요. 이렇게 막 장이 어수선할 때는 그래도 네. 우선 좀 시장 분석이나 전망도 네. 너무 암울한 것보다는 우리 문 의원님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네. 분이 와주시는 게 좋은데 딱 하필이면 네. 좋은 시점에 나와주셨습니다. 요즘 시장 이렇게 문 의원님 이렇게 그림 구상대로 좀 흘러가나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자꾸 새로운 변수가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변수는 많이 생기지만 많이, 증시 네. 경로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흐름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고민은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연초 이후로 글로벌 증시 경로를 염두에 뒀을 때 예.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뭐 얕은 조정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걸 염두에 뒀던 상황이고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수들이 증시 조정의 이유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 여부를 떠나서 네.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분석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예. 또 내년 증시는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강세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에너지를 음집하는 시점이 올해 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가 3개월 정도 연장됐기 때문에 우려가 낮아진 부분들은 있지만 또다시 12월이 가까워지게 되면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해 4분기 조정을 좀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항만 노조 파업이 예. 일단락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2주 이상 유지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인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될 수 있는 우려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해드렸던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염두에 두었던 사항은 아닌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정의 변수로 좀 여건을 만드는데 더 커진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건 어때요?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뭔가 유가 급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조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이 전년과 달리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가 매달 발표되는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던 전년과 비교해 보면 좀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이고요. 네. 유가는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이게 과연 연속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상호 간 보복 경쟁을 주고받았을 때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좀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은 좀 보였었지만 그 이후 변한 사항들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떨어졌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결국 수요와 공급 변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 특히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유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일부에서는 내년도 국제 유가의 전망치를 50불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 감사한 합의를 해왔던 오펙 플러스에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감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오펙 2의 국가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이 역대 최대 생산량을 보이고 있고 캐나다 역시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보다 높은 공급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보니까 뭐 감산 합의가 오펙 플러스 내에서도 잘 지켜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 기회에 그러면 아예 자기들이 그냥 확 생산을 늘려가지고 그 사우디의 정가의 보도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 그냥 뿜어내서 나머지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가는 그쪽도 치킨 게임 양상으로. 예, 그걸 또 하는가 본데 지금 중동발 저게 그냥 그러게요. 생각보다 유가를 갖다 튀어 올리는데 아니 막말로 그 이란 정유 시설이 폭격당하면은 네. 이거는 분명 공급망 차질도 생기게 되는 거고 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까지 지금 언론에서 염두에 네. 두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요. 분명히 지난 4월 달과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를 하고 또 공격에 사용됐던 무기들이 최첨단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결국 양국 간의 이제 공격에 따른 상호 보복 정도 형태로 좀 마무리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을 앞두고 이제 이란이 가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핵시설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높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달라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리전 양상을 보였죠. 하지만 최근에 친이란 세력들의 수장들이 모두 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리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미국과 EU와 같은 서방국들이 규탄과 행위 중단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의 양상들을 계속 이어갈 여지는 있지만 그 강도를 더 높일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란의 핵시설 파괴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도 막 미사일 그야말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영상에도 잡히고 하는데 예, 예. 아이언돔 뭐 그 이스라엘발 보도도 정확하게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불확실성이 너무 극도로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 네. 가지 자산 가격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자, 뭐 그나저나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 예.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저희 좀 바로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아니 엔비디아는 지금 주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다시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 장중에 6만 원 선 좀 이탈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고 하이닉스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보다 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6.8조 정도 예상하는데 삼성전자만 일회성 비용 요인들 그리고 타 사업부의 부진 이런 게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 대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업황하고 좀 계속해서 다른 실적이 나오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 좀 더 가격 조정과 가격 조정 폭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 한국 반도체 이른바 K 반도체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지하고 계신 내용이고 또 이제 맥쿼리까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한 50%나 하향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우리 노 센터장님께서는 이 맥쿼리 측의 하향 조정 이유에 또 동의하시는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지만 다른 기업들 똑같은 D램을 만들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은 3분기에 상당히 양호한 결과가 나왔고 또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만 실제로 실적이 횡보한다는 거는 사실 지표로만 본다면 좀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게 혹시 내부적인 다른 문제점 때문에 그러지 않나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공유하기 전까지는 쉽게 주가가 저희가 봐도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힘든 상황인 건 단기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도 업황이 좋아도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2025년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반도체 수출 보니까 136억 달러 역대 최대치고 12개월째 지금 수출 플러스인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곧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는 저희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이번 3분기에도 나올 거고 그리고 네. 올해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역대급 영업이익인 22조 정도 저희 예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부 DDR4 가격 하락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DDR5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별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 한 20% 정도 D램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20%를 HBM을 만들면 웨이퍼 기준으로 나머지 제품도 상당히 공급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업황이 나빠질 거라는 시각은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관점에서는
어쨌든 블랙엘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V자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다행히 블랙엘의 연내 공급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뭐 하이닉스 주가는 저희는 상당히 의미 있게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혼자 다른 반도체 기업하고 다른 실적이 계속 나온다면 이번 메모리 반도체 주가 반등에 동참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주가가 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남중 네.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저희가 이제 노근창 센터장님 전화 연결했을 때는 좀 두 종목 간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네. 그동안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 납품을 바탕으로 주가 모멘텀이 삼성전자보다 양호한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들이 결국 HBM3 엔비디아향 컷 세트가 완료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12개월 선행 PR이 1.1배로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15년도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던 시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던 2020년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영업적자 우려가 커졌던 그 시기에 12개월 선행 PR 하단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메리트는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비관론보다는 앞으로 좀 좋게 봐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경쟁사 대비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를 들자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6% 정도 되고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되는 게 있고 지금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했을 때 한 개 분기 정도는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런 요인들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지금처럼 역사적인 선행 PR이 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은 분명히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 문 의원님 지금 뭐 미국 다시 가기 전에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 삼성전자 하고 SK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또 이코노미스트한테 또 개별 종목을 갖고 여쭙기도 뭐 하는데 그래도 혹시 뷰가 있으신지 예를 들어 그때 제주 반도체도 아주 한번 핫한 종목이었거든요. 이것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였죠. 예, 이게 뭐 그야말로 텐베거가 한번 나왔던 3,000원대에서 뭐 38,000원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이게 13,000원.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이게 지금 19만 6천 원 갔던 게 지금 10만 7천 원, 뭐 10만 8천 원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의 회사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 제주 반도체가 그거 아닌가요? 설계 쪽이죠. 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장비 쪽이고. 네네. 그런데 이 고점 대비 이게 빠진 게 보면 이게 한국 증시다 싶기도 한데 네. 지금 이쪽도 SK 하이닉스나 삼성 전자 말고도 이쪽도 많이들 개인 투자들이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방향을 같이 간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밸류체인들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엔비디아가 주가가 먼저 선행돼서 움직여야 나머지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갈 여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25년 해결년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들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이유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재고 부분들이 비용 소진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 매출 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확인됐는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된다고 하면 수요를 바탕으로 판매는 훨씬 더 많이 커질 여지는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논란의 중심은 HBM인 것 같고 이에 대한 논란들이 종식된다고 하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 제품 호퍼100인데 호퍼100에 탑재되는 HBM 용량은 80GB입니다. 근데 블랙을 탑재하고 이제 출시를 앞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HBM 탑재량이 192GB로 불과 2년 만에 2.4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올해 AI 붐의 기저에는 챗 GPT 안정화 베타 출시가 지난해 5월 있었기 때문에 AI 붐이 촉발됐고 그 바탕에는 이제 HBM 수요가 폭증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반영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가를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되는 HBM 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관련된 기업들의 공급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여지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지금은 상당히 부진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근데 저는 그 기업들의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전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으로 찾지는 않고 있고요. 한국의 경제 체력이 상당히 약한 부분에서 한국 정치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는 게 더 명백한 논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 말씀 주셨으니까 테슬라도 좀 바로 여쭤볼게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증시 이제 서학개미죠.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엔비디아고 테슬라인데 사실 이제 연구위원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좋게 보셨어요. 특히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르다가 이틀 연속 떨어졌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CIO 사임 얘기 있었고 떠난 얘기 있었고 또 보니까 사이버 트럭 리콜 이슈도 있었고 또 보니까 그 리스담보 채권도 발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 전에 전반적으로 주요 IB들이 중국 내 판매가 증가할 걸 염두에 두고 상향 조정을 했던 상황인데 반대로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봤던 이유는 결국 지금 중국 내에서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했던 부분인데 실적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판매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테슬라가 팔리지 않는다는 걸 좀 대변해 줬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을 걸로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아마 10일 날 이제 로봇 대회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새롭게 선보이고 시연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모멘텀을 받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뭐 지금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그날 로보택시 데이, 로보데이 그날 뭐 3가지 종류의 그 차량이 발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벤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침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2가지 종류가 더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어차피 전기차의 구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 모듈 형태가 달라지는 것 자체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의 차종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반영될 여지는 있는데 테슬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타 경쟁업체 대비 자율주행 기술이 앞선다는 게 사실 지금의 주가를 견인했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누가 당선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확률이 높아졌을 때 당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했던 이유들은 지금 전기차가 아닌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더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사업 계획 이에 따른 이제 CEO들의 반응 정도를 좀 염두에 두고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 3 저가형 판매가 사실 중단됐다는 소식인데 그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관련된 핵심 광물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모델 3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 소식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G2 간의 갈등 양상들이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에 이례적인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 정보 책임자 CIO 사임은 괜찮은 거예요? 다른 타 기업들의 네. 뭐 관련된 뭐 변경들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되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부진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을 묻는 정도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리콜은요? 이건 사실 무선 데이터로 이미 뭐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왜냐면은 네. 워낙 테슬라가 그게 잘 돼 있잖아요. 그 업데이트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말이 리콜이지 바로바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게 언제 사이버트럭 27,000대를 팔았을까? 이게 참 예. 27,000대나 예, 27,000대 우리 출연자 중에 우리 그 한용희 수석은 인도 받았을까?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죠. 예, 근데 언제 팔렸을까 싶긴 해요. 아, 네. 예. 지금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을 보면 46만 2,890대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버트럭이 2만 7,000대가 리콜이 됐어요. 근데 이 숫자는 미국 내 판매된 전체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7,000대 리콜, 이 수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판매 대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이버 트럭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차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여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 저 단점 중에 하나가 세차하기가 힘들다던데. 아, 그래요? 좀 세차하기는 힘들겠네. 예. 저 위로 걸레로 손도 잘 안 닿겠고 뭐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자동식 세차는 잘 못 들어갈 것 같고. 아니 근데 지금 이 우리 정민 앵커께서는 27,000대나 팔았나 하는 여기에 이제 오히려 방점을 네, 찍으셨는데. 저는 그런 거죠. 예. 저 리콜은 사실 말이 리콜이지 그 무선 데이터로 바로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돼서 어디 해결이 뭐 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업소나 네네. 저쪽에 센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네, 말이죠. 그렇죠. 우리 생각하는 그런 리콜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기 문 의원님? 이것도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하기야 뭐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갖다가 이미 일찌감치 뭐 빌고로스 같은 분은 민 주식처럼 움직인다 한 지가 꽤 됐는데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아 이거 참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2020년에 상장하고 2020년 그때 진짜 코로나 덮친 그 와중에 6월달에 상장해가지고 상장하자마자 이거 2,819불도 찍었네요. 2,819불도 찍었는데 이게 지금 금년 9월 말에 4불 10센트까지 갔던 게 이제 5불 20센트 왔는데 이게 그저께 어제 말고 이틀 전에 소위 말해서 저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지난 분기에 모두 88대, 88대의 수소 전지 트럭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 대비 22% 급증이랍니다. 88대 팔아가지고 석 달 동안. 아, 니콜라. 예, 이로써 니콜라는 2023년 4분기 수소 트럭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모두 235대, 235대를 인도했다.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 22% 차 판 게 늘었다고 하니까 주가가 20% 올라버렸다가 어제는 또 한 6%대 빠졌는데 뭐 이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끔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별 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가지고 아주 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전기차 가고 수소차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수소차요? 네, 네. 참 네. 먼 미래 얘기하니까. 먼 미래니까.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을 통해서 혹시라도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면 전기차 캐즘 도입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네. 커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 내 경쟁력이 이제는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의미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전 포인트로 두고 좀 봤었지만 일단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조금 늦어질 여지는 있다라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니콜라 같은 수소 관련된 차량을 판매하는 주가 역시 부진세를 면치 못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마 그 니콜라는 1달러 미래를 하회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네. 상장 폐지 리스크가 커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합병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 분기 발표되고 있는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숫자 증가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 판매 대수를 놓고 명목적인 금액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적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결국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을 놓고 이제 니콜라 주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미국 대선을 통해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데 그 중심에는 녹색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집권 1년차가 되지 않았을 때는 친환경 관련된 주가들의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집권 2년차에서 집권 3년차 들어서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이제는 한번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전기차 이런 녹색 성장과 관련된 대상들의 주가가 한번 움직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올해 2분기 때부터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였던 것도 사실 개별 기업들의 이유이기보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니콜라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대선, 특히 해리스 당선 여부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니콜라, 명목적인 금액은 분명히 시적은 좋지 않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니콜라가 지금 현재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상용차 업체 이베코와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기차 판매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실적이 계산되고 있는 거는 전기차와 관련된 트럭 판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와 관련해서 화재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니콜 관련된 금액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니콜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주가는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54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3%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75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수요일 날 장중에 또 6만 원 선을 좀 이탈하기도 했었고 종가는 그래도 6만 원 선 좀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1.9%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6만 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9% 상승 예상됩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또 올랐죠. 지금 호가 SK하이닉스는 17만 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지금 호가 분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온도차, 희비는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LG 에너지솔루션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0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8만 9천 원, 현대차가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3천 원이고요. 기아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1,200원, 셀트리온도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원, KB금융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2천 원이고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수요일 3%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고 오늘 0.5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9천 원이고요. 알테오젠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만 9천 원. 그리고 알테오젠 0.8%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 33만 9천 원이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5천 원, 엔캠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8,7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9만 8,200원, 지금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클래시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만 5,2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지금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9천 원이고요. 휴젤은 1% 하락이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9%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 19만 1,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양시장 소폭 하락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또 보합권 예상되고 코스닥 쪽이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양호한 출발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도 시다가 왔으면은 바로 전날 것만 반영할 게 아니라 그 전날 것도요. 그 전날 것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좋죠. 네. 네. 시장이 뜻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저기 문 의원님, 네. 우리 시장은 또 이제 이따가 또 막상 개장하고 나서 한번 흐름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 시장보다도 일본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환율도 달러에 따라 많이 출렁거리고 있고. 자, 어쨌거나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하고 총리로 그 이시바 확정 소식에 그때 뭐 달러엔 급락 그리고 일본 니케이 폭락 그럴 때만 취임 일성이 뭐 좀 죄송합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인데 요 부분 일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신지요? 네. 뭐 일본 통화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2022년 YCC 상잔을 수정하면서 통화 정책 정상화 행보에 들어섰는데 그 이후 이제 지난해에 해당되는 얘기이긴 하는데 엔화 강세 증시 하락 조합을 좀 보였어야 되는 부분들이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통화인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상당 기간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월 초 금융시장 혼란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경기 침체 고조였긴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변동성을 일으켰다라는 해석들도 일부 있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청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지금 엔화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채권 시장 내에서는 올해 BOJ가 12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시기로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자민당 총재 선출됐을 때 그때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은 엔화 강세, 증시 하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OJ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지만 이제 일본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는 현재 일본의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를 좀 찬성을 한다 약간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늦춰지고 증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발단 원인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중동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일본 증시가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 요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일본 내부 요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게루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 엔화 약세로 촉발된 일본 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좀 잡고자 하는 생각이 상당히 깊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조금 늦춰질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 BOJ의 금리 인상이라는 행보 자체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라는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지금 10월 달이고 이제 올해 4분기 시작이 되는 건데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중동 불확실성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나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 민감도는 좀 낮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고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견인차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 또 중국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부 정책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빅컵과 빅푸시로 대변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 역시 이번 주에 이제 뭐 연휴들도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장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계심이 좀 높아질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면서 투자자들 경계 심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금요일이죠.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확정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가가 간밤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WTI 또 브렌트 유가까지 모두 많이 올랐고 천연가스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또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 자체는 연착륙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는 좋다라는 측면에서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에 있을 FOMC에서 빅컷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 가격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 출발이네요. 2,565포인트, 코스닥 0.2% 소폭 상승 보여줍니다. 764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0.4% 떨어집니다. 6만 1,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흐름 좋네요.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고 블랙웰 차세대 그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 직접적인 밸류체인 기업이죠. 1.7% 상승하면서 17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2% 약세입니다. 39만 9,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올라갑니다. 98만 원이네요. 현대차가 1.48% 떨어집니다. 23만 3,500원. 그리고 기아가 0.5% 내림세로 9만 8,2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약세입니다. 5만 800원. 셀트리온이 지금 강보합권으로 19만 1,100원이고요. KB금융 0.7% 올라갑니다. 8만 1,9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0.4% 떨어집니다. 37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6% 하락합니다. 18만 7,900원이고요. 알테오젠도 소폭 떨어지네요. 33만 5천원. 에코프로는 보합으로 9만 2,400원. HLB가 강보합 8만 4,700원이고요. 엔캠이 0.8% 떨어집니다. 18만 4,5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0.4% 상승하면서 9만 8,200원이고요. 클래시스는 좀 떨어집니다. 5만 4,200원. 삼천당제약 약보합이고요. 휴젤이 0.6% 상승하면서 24만 3천원이고요. 리노공업 1% 올라갑니다. 19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정유주, LPG 관련주들 오릅니다.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9% 강세를 보여줍니다. 23,700원이고요. S올도 3% 강세 62,300원, GS도 올라가고요. SK이노베이션도 1.5% 상승하면서 11만 7,900원, 한국석유도 5% 강세입니다. 2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지금 8% 이상 올라갑니다. 2만 300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극동유화도 2% 강세, 대성산업도 지금 1.8% 상승하면서 3,6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도 흐름 좋고 그 밖에는 지금 HBM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도 2%에서 1% 상승 중이고요. 한미반도체는 강보합권이네요. 10만 8,100원. 그리고 HPSP가 1% 올라가고요. DIT도 1% 이상 올라갑니다. MK전자도 상승하네요. 7,9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테크윙도 2% 강세 보여줍니다. 3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스페타시스 각각 1%에서 2.9% 상승이고요. STI, 미코도 지금 1% 안팎으로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CXL 관련주도 올라가요. 네오셈이 지금 7% 이상 상승합니다. 12,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엑시콘도 3.8% 올라갑니다. 13,210원. 오킨스전자도 1.7% 상승하고 있고요. QRT, 파도까지도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HBM, CXL 관련주도 흐름 좋고 전선 관련주도 올라가네요. 대한전선이 6% 올라갑니다. 12,670원. 대원전선도 2.3% 상승 중이고 KBI 메탈도 1.9% 상승하면서 3,165원. 그 밖에 대원전선,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6% 올라가네요. 12,660원. 가온전선도 1.7% 상승 중이고요. LS에코에너지도 0.98% 올라가면서 지금 25,800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전선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64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네요. 254억 원 순매도, 기관도 46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소폭 순매수 보여줍니다. 15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억 원, 1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정기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달러 인덱스도 101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달러 환율 13원 20전 상승한 1,33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달러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채 올라가고 다 올라가네요. 네, 시장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네요. 환율 진짜 많이. 근데 결국 또 한 달 전 1,330원 레벨. 달러의 환율도 146.8, 거의 147엔. 엔원은 907원. 뭐 한 920원, 30원. 고만고만한 상온대에서 크게 어떤 추세를 만들지는 못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우리 오늘 양 지수 뭐 적절히 반영한 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선은 지키네요. 우리 코스피 또 이렇게 일간 차트에서 저점끼리 연결한다면은 오늘 당장 깨질 그런 선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이 좀 와주면 좀 편안한데 그죠? 네,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니까. 네, 그래요. 지금 우리 문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이제 좀 다지는 느낌을 받으시는지 바닥을 다지는 네. 느낌. 어떠세요? 저는 뭐 중동 사태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증시 움직이는 축 자체가 빅컷 그리고 빅푸시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요국들의 글로벌 인하 사이클 동참이란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시장 예상보다 뛰어넘는 강력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국과 중국 증시가 최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잘 견뎌주고 오히려 일부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보다는 빅컷, 빅푸시로 대변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 국내 증시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시점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2020년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기간 동안의 코스피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9월 달은 마이너스 6%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지만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반전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역시 참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겨울이 다가온다 이런 리포트로 인해서 사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 저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난해 5월 챗 GPT 안정화 베타 버전 출시 이후로 AI 붐이 촉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HBM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달에 반도체 현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11월 달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4년 주기로 움직이게 되는데 보통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 3분기, 늦어지면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승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HBM이 내년 정도 되면 수요가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게 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는데 HBM의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가 21%, 내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D램에서 HBM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제품의 판매가 부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호포백이라는 제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과거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모든 물량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이 해당되는 업자들이 블랙웨어를 탑재한 제품 수요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공백들을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못 갔던 일반 정부, 일반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 예상을 항상 상회하는 결과로 기결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뭐 12개월 선행 PR로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성장을 바탕으로 또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들이 미국 AI 반도체 주가, 아마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한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들은 반대로 좀 큰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단을 좀 높여가는 형태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4분기 국내 증시에서는 주도주를 뭐라고 봐야 돼요? 반도체로 봐야 돼요? 아니면 최근에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뭐 2차 전지 쪽도 좀 올라오는 느낌이었고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올해 주도주 자체는 바뀌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예. 있고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사항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항상 기존 주도주들이 거품 논란 또는 네. 해당되는 시장의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이제 주가 출렁임이 컸던 상황 때 항상 이제 소외됐던 업종들이 다시금 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추이를 모니터링 해보면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항들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지금의 주도 대상들의 흐름들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올해 4분기 때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신행정부의 정책들에 따라서 움직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보다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신재생 관련된 주가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될 여지는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번에 국경절로 지금 계속 이번 주 쉬고 있는데 중국의 이번에 부양책 우리 문 의원님 어느 정도 평가하시고 기대할 만한지 여부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뭐 좀 고물이 떨어질 만한 섹터가 있는지요? 수혜가 예상되는 sek터. 예. 그래도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있구나. 아니요, 고물도 수혜가 좋아요. 예상되는 고물. 콩고물. 콩고물. 예. 네. 사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꺼내들고 싶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차 확대가 상당폭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이하나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 행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이 50bp 빅컷 이후에 바로 지준율 인하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을 꺼내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간헐적으로 꺼내들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됐던 상황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과 올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연초 제시한 5%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해야 되는 명분이 있고 또 12월에는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연속적으로 꺼내들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 역시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처럼 급등세는 아니더라도 상승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정책들이 과연 중국의 고질병인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은 2012년도 이후부터 경기 둔화가 시작을 했는데 앞서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걸 놓고 본다고 하면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성장 메커니즘 자체가 부동산, 토지 정책에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2019년도 이후로 중국의 70대 주택 도시 가격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간헐적으로 LPR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져 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 정부가 꺼내드는 그 정책들은 증시 부양을 위한 목적보다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목적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약발이 먹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 연장되면 내년 1분기 정도는 중국 증시 상승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부채가 상당폭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를 항상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2010년도 초반 대비 지금 현재 GDP 대비 기업 가계 부채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60% 중반대까지 상당폭 빠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아무리 소비 부양을 위한 정책을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 가게가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서 더 주력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구조적인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중국을 잃어버린 일본의 경로를 밟아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중국의 30년물 국채금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20년 만에 사실은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과거 일본의 90년대 모습을 밟아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임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증시 흐름만 놓고 본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국정절 연휴일 때 프록시로 작용할 수 있는 홍콩 증시가 사실 네.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국정절 연휴 끝나고 나서 개장하는 중국 증시는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급등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소폭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요. 고물 부분, 수혜 부분.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제는 중국 정책과 연관돼서 한국의 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보면 중국의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한국 내, 이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움직일 여지는 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우방국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입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 중국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뒤쫓아서 못 올라가고 미국 증시 하락할 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요인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대내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 요인.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한국의 경제 체력 너무 안 좋습니다. 올해 2분기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는데요. 정부 소비를 제외하고 보면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수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출이 그나마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때 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이후 매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금액과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얻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금투세 논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하락했던 이유가 기관 외국인들의 동반, 수급이 약화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의 대내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좀 전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래시장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다소 대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으로 2,559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소폭 오르고 있는데 0.25% 플러스권으로 764선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양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이 1,089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오늘도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48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47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259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에 기관이 8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더불어서 195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비철금속과 석유, 가스 업종이 올라갑니다. 전기장비 업종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해운과 항공 업종 약세고 전기 제품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에 대해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자 유가가 상승하면서 주간으로는 8%나 뛰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LPG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10%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2750원이고요. 중앙에너비스 19.03%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25,6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오일과 극동유화가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0.17% 플러스권입니다. 비철금속 관련주가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도 한국산에는 최대 3%대의 낮은 덤핑 마진을 산정한 영향인데요. 이 소식에 비철금속 관련주 내에서는 조일 알루미늄이 9.24% 상승 중입니다. 1,932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남선 알루미늄 7.62% 올라갑니다. 거래가 1,537원. 고려아연도 6.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5만 8천 원이고요. 알루코가 3.51% 상승하며 2,495원. 더불어서 사마알루미늄이 0.2%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반도체 연결 표준으로 꼽히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말부터 CXL 메모리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CXL 관련주 중에서는 네오셈이 오늘장에서 6%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1,88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2.9% 올라갑니다. 11,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엑시콘과 오킨스전자, SK하이닉스는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BM 관련주도 반등합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신제품인 블랙웰 칩 수요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인데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관련주 내에서는 IMT가 3.16%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9,8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테크윙도 2.19% 올라갑니다. 3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워트가 0.82%, DI가 1.84% 상승 중이고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보합권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단기 조정을 거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초반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황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예, 먼저 10월 8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 제약 바이오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공급막 파트너들이 수출입, 위탁 생산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대표 행사 중 하나입니다. 매년 유럽 주요 국가에서 돌아가면서 개최되는데요. 올해는 160개국 2,400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바이오 CDMO 기업들도 대거 참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CDMO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여 빠른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중국 CDMO 기업들의 규제이기 때문에 한국 CDMO 업체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생물보안법이 상원 본회의 등을 거쳐서 연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국내 수혜 기업들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주목해야 할 이슈로는 고객사들로부터 선수주, 신규 공장에 착공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가동률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수주를 통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공시를 통해서 제2바이오 캠퍼스의 증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공장의 완공 시점은 27년으로 올해 중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수주와 증설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고 최근 주가의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최근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였고 기존 고객사들의 품목 다변화를 감안하면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순이익은 약 3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이넥스 같은 중형 CDMO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30에서 35배수를 적용한 중기 목표 주가는 35,000원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바이넥스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최근 시장은 돌발 변수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총리 선임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일본 증시와 엔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심리 위축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은 있기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반등 시에는 업종별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적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반도체, 조선업종 주식들은 바닥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이고 모멘텀이 좋은 바이오 화장품 업종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중동의 전면전 위기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 전쟁 공포감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지금 예고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사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한이의 하마스 수장에 이어서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스랄라도 살해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란 같은 경우는 7월 한이의 암살 당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나설 것으로 좀 공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좀 부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스랄라 살해 이후에는 1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좀 단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란은 이에 관련해서 한이에와 나스랄라 살해에 대한 보복임을 좀 언급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재보복 공격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공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이란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동 지역은 옛날부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있어가지고 좀 네. 불안하긴 한데요. 지금 그나마 이제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전면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자기는 이제 믿는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제 5%나 뛴 거는 참 놀라운데요. 지금 네, 유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80불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지금 어제 이제 WTI 기준 배럴당 $70 선까지 먼저 올라간 후에 사실 추가적으로 5%대 급등세를 보였던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추후 이제 이란을 공격하는 경우 원유 생산 시설을 타격한다던가 아니면 핵 시설을 이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급등으로 좀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경제 제재를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공급 차질로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유가에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실제 공급 차질 여부로 이어지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난 4월처럼 그냥 경계감만 높이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추가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지금 장 끝나고 이제 시간의 거래를 좀 봤을 때 한 73달러 선에서 사실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이란의 대응이라는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유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실제 공급 차질 발생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냥 경계감만 높이는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유가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배럴당 $80 선을 상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최근 이제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만약 이제 뭐 공격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제로 석유 생산 시설에 뭐 타격을 준다던가 아니면 미국을 향해서 뭐 적극적으로 제재를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의 이슈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란 원유 생산이나 수출에 좀 변화가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가는 좀 추가적으로 상당 함량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급 차질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80 선 상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난 4월과 달리 지금 주요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단을 좀 제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던가 실질적인 전면전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유가의 상승은 뭐 $80 중반선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졌던 여름 가고 지금 한 해 마무리에 접어든 느낌인데요. 특히 올여름만큼이나 유난히도 뜨거웠던 것이 있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열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눈여겨볼 부동산 뉴스와 함께 한 주간 또 집값 움직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도시화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송승현. 안녕하세요. 네. 예. 요 주요 정비 상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이제 서울 강북 지역 정비 사업 중에서 이제 최대어로 꼽히는 게 한남 4구요. 근데 요 시공사 선정에서 한 7개 건설사 참여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2파전으로 좁혀지는 모습이라는데 네.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신 대로 강북권에 이제 강남권에는 재건축 단지들이 네.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강북권에 재개발 사업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그 사업성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건설사들도 또 수익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그 참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CG에 나오는 것처럼 저
저 이제 한남동에 그 5개 구역이 있는데 네. 그 중에 4번째 구역입니다. 그 앞쪽으로 보시면은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아마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상단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상당부에는 뭐 한강 조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서빙고역 바로 앞인가요, 저기가? 예, 바로 옆이 이제 옆이. 예, 그 5구역이고 그 네. 바로 옆이 이제 한 4구역 정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건너편을 보시면은 이제 반포라는 최근에는 주거지로 뭐 대장 그 지역으로 꼽히는데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건설사들이 보통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경쟁을 안 하고 네. 그냥 한 곳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는데 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라는 거는 돈이 된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 중에서도 시공 능력을 뭐 한 1위, 2위 정도 평가를 받는 곳이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또 현대건설 이곳이 가장 지금 유력한 그 네. 건설사 중 한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이미 수주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4구역까지 하면은 3구역하고 4구역하고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너편에 레미안 원밸리라는 또 네. 아주 뭐 서울에서 지금 가장 좀 시장을 선도하는 그 네. 아파트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샘플링 삼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다. 그리고 연계가 안 돼서 오히려 차별성을 더 둬서 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가 이제 돈이 되는 사업지라는 게 지금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면 입찰할 때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입찰 보증금도 한 500억 정도 내고 그 참여를 하는 사업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왜 사업성이 좋냐 하면은 조합원 수가 한 1,100명이 넘는 수준인데 요 조합원 수만 봤을 때는 조합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 분양분이 지금 1,900세대 약 한 2,000가구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이걸 판매를 해서 사업비 조달할 수 있는 예. 충분한 그 자금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전쟁 얘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공사비가 우리가 공사비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자재비라든지 또 네. 인건비 거기에 또 유가까지도 들어가잖아요. 그 유가가 요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 그런지 지금 공사비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 되겠죠. 한 평당 940만 원 정도 되니까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비싼 그 수준을 차지를 한다. 다만 그 공사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파트의 뭐 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7개 사업지가 그 회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 재건축보다는 뭐 재개발 사업지에 관심들을 많이 요즘에 또 갖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일반 분양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강남권 재건축보다 강북권의 주요 사업지의 재개발 사업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거기에 가장 선도되는 것이 지금 한남 4구역의 그 흐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 분양 성수기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전에도 좀 살펴봤던 그 수방사 부지 있잖아요. 이제 이번 달에 본청 예약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한강 조망권에다가 뭐 역세권 그래서 한 시세 차익이 5억 원 뭐 로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전 청약 당시 추정한 분양가보다 지금 더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죠. 예. 지금 가격이 보니까 약 한 8천만 원 정도 가까이 오른 네네.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방사의 그 분양 자체가 공공분양이잖아요. 공공분양의 가격이 소위 말하는 그 합리적인 가격이 나와줘야지 주변의 시세를 좀 낮춰주고 앞으로 민간 분양에서도 일정 가격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글쎄. 돼주는데 네. 공공 분양의 가격이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민간 예. 분양은 가격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예.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공공에서 아무리 저렴하게 공급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공사비에 대한 그 이슈가 공공에서도 역시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가격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의 그 수방사 자리 같은 경우는 뭐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분양에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너무 오르게 된다면 수요자들이 이탈은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도 수방사의 그 가격들이 올라갔다라고 해도 지금 평균 분양가가 10억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아파트 레미안 트윈파크라는 아파트가 동일 면적으로 한
15억 정도의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한 5억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장들, 그러니까 그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계양 그 확정 분양가가 3억 6천에서 한 4억 2천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가격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비율로 본다라면은 한 19% 이상 정도가 분양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분양가 상승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변의 시세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뭐랄까요, 뭐 시세 차익 5억 네. 뭐 이런 것들도 축소될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공 분양의 이 분양가 상승 또 시세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판단을 네.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수방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분양을 받을 의미는 있기 때문에 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수방사 외에도 지금 어쨌거나 10월 들어서 분양 소식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그렇죠. 뭐 수도권이 2만 5천여 가구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가구. 야, 이런 데도 계속 짓는데도 어떻게 집값이 안 내리지? 지금 분양 시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 뭐 분양이 뭐 그래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네. 열심히 좀 분양들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곳들은 서울하고 수도권이거든요. 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받는 강남권이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양단지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송파, 강남, 동작에서 분양을 하는데 동작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 분양이고 네. 다른 사업지는 송파하고 강남 지역에서 분양을 합니다. 지금 뭐 대치동에 대치 에델루이가 분양 가구 한 72가구, 총 가구는 282가구 정도 되니까 단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589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뭐 실수요자들이라면은 저 단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총 가구 수가 한 2,600가구가 넘기 때문에 단지의 규모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잘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레미안 아이파크가 3.3제곱미터당 한 5,400만 원 정도 분양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8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7억에서 한 18억 정도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시세 대비했을 때는 한 6억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시세 차익이 한 6억 정도는 보장될 수 있는 그 사업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권도 보시면은 평택이나 양주, 그다음 안양 이 지역에서도 분양들을 합니다. 특히 뭐 힐스테이트 평택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가 지금 재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지거든요. 평택역하고 좀 인접거리에 있는 곳들. 저기도 한 599가구 정도 나오니까 평택에서는 보통 신규 택지들이 많은데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수요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천에도 지금 연수하고 미추홀구에서도 1,000가구가 넘는 일반 분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도역하고 뭐 CTO, CL 6단지 저 지역은 그래도 이제 뭐 실수요자들이 한번 살펴보신다라면은 그래도 좀 관심들을 가질 수 있는 단지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보니까 약간 열기가 식고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 게 몇 주 동안 서울 아파트 상승폭 자체가 축소되고 있고 거래도 조금 주춤하다면서요. 네, 지금 시장 흐름을 보통 선행으로 보는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들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높은 가격 수준, 빠르게 회복세를 가져오면서 수요자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관망세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동기 대비했을 때는 수도권 같은 전국은 한 7만 건 정도가 줄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울도 지금 3만 4천 건인데 뭐 한 3, 4천 건 정도 물량들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한 14% 정도가 축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에 대한 그 상승 정점이 일정 부분 좀 통과됐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거래량들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올 그 4분기 정도에서는 조금 집값을 예전처럼 서둘러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 수요들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수요 안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것들, 또는 금매라든지 이런 시장 중심으로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매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소위 말하는 그 패닉 바잉보다는 좀 진지하게 매매 시장을 바라보고 매수를 조금 관망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뭐 미국은 비크까지 하는 정도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네. 금리 언제 낼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데 대출금리는 더 올라가요. 이 와중에 은행들은 금리 인하기에 네. 오히려 금리 더 올리고 있고 주담대 금리. 네. 네. 어제 안 그래도 저는 뭐 청년들 이렇게 뭐 대화하는 걸 옆에서 네. 재활용 벌이다가 좀 들었는데. 재활용이요? 홍콩남. 예. 퐁퐁남 아세요? 뜻? 퐁퐁남? 네. 뭐 습진도 가끔. 예. 그런데 대출 없이는 뭔가 안 되더라고요. 네. 청년들 대화를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집값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민들이 크던데. 네. 네. 집값이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떨어졌는데 또 우리 이정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또 시장에 대출금리. 또 대출금리 또 올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벌기 괜찮죠. 아주 은행들은 버리는 괜찮은데. 은행들 걔는 불러가죠. 네. 아유, 좋아하던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또 그 금리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집값도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까 매수했을 때 어떤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4분기 때 금매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파트 상품 같은 경우 또 강남권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좀 많이 가파르면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좀 축소된 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강남 그리고 아파트 상품은 내년 상반기 뭐 요쯤을 보면서 좀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 정책이라는 것들이 시장에 숙성되려면은 일정 부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적응하는 기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확인을 하고 파란불이 켜지고 나면은 그때 출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6만 원 좀 버텨줍니다. 예. 아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는 게 그래도 시장인데. 그렇죠. 네. 오후에 조금 더 그래도 뭐 한 2,580 라운드까지도 한 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열일합니다. 제약바이오.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